장모 아파트도 형님이 홀랑 다 가져갔다며. 받을 것도 없는데 내 돈을 왜 써? 내가 니네 집안 호구야? 암 수술을 하루 앞둔 어머니의 수술비를 남편은 제 손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10년을 이 악물고 모은 제 통장은 하룻밤새 영원이 되어 있었고 그 돈은 시어머니 계좌로 흘러가 있었지요. 새 찻잔에 차를 따르며 웃고 있는 두 사람 앞에서 저는 조용히 뜨거운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제 반격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대학병원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와 낮은 기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위암 수술 전 검사 일정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는 중이었지요. 오전 9시 체열, 10시 30분 CT, 오후 2시 마취과 상담. 볼펜 끝으로 한 항목씩 짚어가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건 오래된 제 버릇이었습니다. 종이에 적어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창구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수술비 중간 정산서하고 입원 안내문이요. 수납은 저쪽 원무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생활비 계좌에 연결된 카드였지요. 신혼을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한 이후로 매달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그 계좌에 넣어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겨울 코트 하나 살까 망설이다 접은 밤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납 창구로 걸음을 옮기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이 따라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병주는 며칠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장모님 수술비 걱정은 붙들어매. 이럴 때 사위 노릇하는 거지, 안 그래?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다정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지요.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는 엄지손가락이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수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상기에서 주차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3,000원. 남편은 영수증을 낚아채듯 뽑더니 손안에서 구겨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였습니다. 병주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 얼굴 앞으로 확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똑똑히 봐.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내역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좁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소유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빠 김지석.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는 2년 전이었지요. 장모 집 벌써 2년 전에 형님 앞으로 홀랑 넘어갔더라. 나만 몰랐어. 나만 지금까지 바보처럼.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2년 전에 오빠 사업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엄마가 오빠 살리겠다고 넘긴 거야. 그거랑 지금 엄마 수술비랑 무슨 상관인데. 수술비는 내 돈으로 내. 내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내 돈으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손이 떨리지 않게.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주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경적이 짧게 울렸다 멎었습니다. 내가 왜 장모 수술비 낸다고 했는 줄 알아? 나중에 그 집 유산으로 반은 우리한테 떨어질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미 다 형님이 꿀꺽했다며.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뭐가 돼? 엄마가 지금 암 수술 앞두고 있어. 그게 유산 계산이랑 무슨. 껍데기만 남은 노인네한테 내가 생돈을 갖다 바칠 뻔했다고.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귀 밑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핏대가 선모. 어머니를 껍데기만 남은 노인네라고 부르는 입.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낯설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집 홀랑 챙긴 형님이 병원비도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M1 우리 돈이 나가냐고. 우리가 무슨 호구야? 봉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꾸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머니의 목숨을 앞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수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저 병원비를 내면 우리한테 얼마가 돌아오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구나.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병주가 앞을 보며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런 식이면 공동통장 돈은 처가에 단돈 한 푼도 못 써. 알아들었어? 공동통장. 저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통장이라 부를 만한 게 하나 있긴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수술비를 준비해둔 계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 제 생활비 계좌. 남편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그때 저는 그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돌아올지 그날에 저는 짐작조차 못했지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라디오를 켜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제 어머니를 껍데기라 부른 입으로 말이지요. 저는 그 태어남이 차라리 무서웠습니다. 화가 나서 홧김에 뱉은 말이었다면, 곧 후회하고 미안해했다면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병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해볼 뻔한 장사를 막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병주는 먼저 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홀로 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며칠 전 병원 검진을 마치고 나오며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 수술 괜히 큰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나이에 엄마는 그냥 안 하고 말아도 돼. 정말이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돈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챙겨, 응? 그때 어머니의 눈에 맺히던 미안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당신 몸 한번 제대로 못 챙기던 사람. 아들 부도 맡겠다고 하나뿐인 집을 통째로 내주고 위암을 혼자 끌어안은 제 딸에게 짐이 될까봐 수술을 마다하려던 사람. 그런 어머니의 수술비를 두고 제 남편은 헛돈이라 했습니다. 껍데기라 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어 생활비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입원비까지 넉넉히 남아 있었지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명치 끝에서부터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왜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벌건 얼굴, 구겨진 주차 영수증, 한 푼도 못 쓴다던 못 박는 목소리, 그 모든 조각이 제 안에서 이상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앱을 닫고 다시 열고 잔액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풀고 웃었습니다. 뭐해, 안 올라가고. 아, 배고파 죽겠네. 저녁 뭐 먹지? 당신이 알아서 맛있는 거 좀 해봐.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다정한 척하는 남편, 겉과 속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병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생각조차 없었겠지요. 자기 손에 계산이 끝난 사람의 세상에 아내의 떨리는 손 따위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침착하고 단정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언젠가 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겠지 하는 마지막 믿음이 소리도 없이 금이 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 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무슨 짓을 하려 하든 어머니의 수술만큼은 반드시 지켜낸다. 그 돈은 내 것이고 내 어머니의 목숨값이니까 누구도 손떼게 두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다급하게 시험대에 오를지 그때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저는 시어머니 댁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째 이어져 온 일이었지요. 일주일치 밑반찬을 만들어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통 뚜껑에 날짜를 적어 넣는 것까지 시집온 첫 해에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을 담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누운 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지요. 텔레비전 속에서는 진공 청소기가 요란하게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 이리 와봐.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제가 다가가 주워보니 어제 이체한 주택담보대출금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걸린 대출이었지요. 매달 원리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갚아온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왜 하루가 늦어? 어제가 25일인데 오늘 아침에야 문자가 오더구나. 사람이 돈 문제에 이렇게 흐리멍덩해서 쓰겠니? 저는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친정어머니 병원 검진 모시고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루 늦었어요. 다음 달부턴 안 늦게 할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요. 친정엄마 병원? 예, 그 집 재산이란 재산은 벌써 아들놈한테 다 넘어갔다며. 딸이라면서 한 푼도 못 챙기고 병수발은 무슨 병수발이야. 세상에 너처럼 미련한 게 또 어디 있니? 받을 것도 없는 친정에 뭘 그렇게 목을 매. 저는 손에 든 반찬통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10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질까봐 무서운 말이었지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게임을 하던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였지요. 병주는 어머니 옆에 털썩 앉더니 저를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오라. 앞으로 친정일에 집안 돈 한 푼도 쓰지 마.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야? 받을 것도 없는 데다 왜 자꾸 퍼주냐고. 집안 돈? 저는 나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지요. 내가 언제 집안 돈을 썼어? 엄마 병원비는 내 계좌에서 내 돈으로 나가는 거야. 당신 나한테 생활비 한번 넉넉하게 쥐어준 적 있어? 없잖아. 병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로 돌아가 수도꼭지를 3개 틀었지요.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두 모자의 목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을 흘려보내려 애썼습니다. 저것 좀 봐. 이젠 나이 먹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네. 냅둬 엄마. 저러다 말아. 곧 정신 차려. 그런 소리들을요. 10년이었습니다. 시가의 제사란 제사는 다 제 손으로 지냈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했을 때는 2달을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대출까지 제가 갚고 있었지요. 그 모든 세월이 저 모자 앞에서는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부려먹는 사람. 돈 나오는 통장. 저는 물을 잠그며 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날 저녁 반찬을 냉장고에 다 채워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남았지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여는데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 안 늘 같은 자리에 두던 제 통장과 공동인증서, USB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통장은 원래 손수건 밑에 깔아두었는데 위로 올라와 있었고 목걸이 모양의 USB는 안쪽 구석에 두던 것이 앞쪽으로 나와 있었지요. 저는 물건을 늘 정해진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서랍을 열어 뒤진 겁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그대로 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노트북이 열린 채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마우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이 겹쳐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낯선 신도시 이름, 오피스텔 분양 정보,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이름 석자가 적힌 대출 심사 조건 창이 여러 개였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니 분양가와 대출 한도, 계약금 납부 일정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지? 시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무슨 돈으로? 그 순간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왔어. 목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물컵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던 병주가 노트북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러더니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달려와 노트북 화면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노트북을 왜 함부로 열어봐?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2걸음 물러서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시선이 저를 피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이게 다 뭐냐고. 신도시 오피스텔에 어머니 명의 대출에. 당신 지금 무슨 짓 꾸미는 거야? 재테크 공부야, 재테크. 요즘 세상에 부동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뭘 그렇게 사람을 잡듯이 예민하게 굴어.
병주는 말끝을 흐리며 물컵을 챙겨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물 내리는 소리가 났지요. 재테크 공부. 그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왜 아내가 화면을 봤다고 저렇게 놀라 달려옵니까? 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알아봅니까? 저는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발장 위에 낯선 카탈로그 한 권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분양 안내 책자였지요. 반들반들한 표지에 프리미엄 레지던스라는 금박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펼쳐봤습니다. 아까 노트북 화면에서 본 바로 그 신도시였습니다. 물소리가 멎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 기척이 들리자 저는 카탈로그를 얼른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주는 저를 흘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지요. 무언가가 제 발밑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꾸미고 있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얽혀 있고 그리고 어쩌면 제 통장과 인증서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요. 저는 화장대 앞에 앉는 척하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통장과 목걸이, USB를 조용히 꺼내 옆에 벗어둔 제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저는 일부러 화장솜을 꺼내 화장을 지우는 척했습니다. 거울 속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에 옆얼굴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저 사람과 한 침대에서 저는 앞으로 며칠을 더 자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침대 가장자리로 웅크린 채 저는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주가 잠결에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이 다음 주까지 명의는 엄마로 해야. 저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잠꼬대마저 부동산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명의. 저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그것뿐이었지요. 어머니의 수술도 저의 10년도 저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오직 자기 손에 쥘 무언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내일 할 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봐야 손해보는 건 저뿐이라는 걸 10년 시집살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은행부터 간다. 남편과 함께 쓰던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내 스마트폰으로만 열리는 새 OTP를 발급받는다. 인증서도 다시 손봐야겠다.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어머니 수술비가 든 계좌만큼은 저 사람 손이 절대 닿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적어 내려가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희붐하게 밝아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부동산 잠꼬대를 흘리며 자고 있었지요. 저는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끌어당겨 지퍼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통장도 USB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저는 은행 문이 열리는 아침 9시를 향해 마음을 다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필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은행 문은 그 다음 날에야 열린다는 걸 깜빡한 채로 말이지요. 그 하루의 틈이 얼마나 무서운 구멍이 될지 저는 그 새벽에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오후 저는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입원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지요. 수건 2장, 슬리퍼, 세면도구, 물티슈. 하나씩 접어넣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손등에 굵은 힘줄이 도드라진 그 손을 저는 문가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다 챙겨놨는데 뭘 또 넣어? 내 짐은 내 손으로 챙겨야 마음이 놓이지. 늙으니 고집이려니 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사람의 웃음치고는 너무 담담해서 저는 오히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오빠였습니다.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에서 곧장 달려온 모양이었지요. 오빠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업복과 함께 땀에 젖어 눅눅해진 봉투는 접힌 자국대로 헐어 있었지만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많지는 않아도 수술 잘 받으시라고. 내가 진작에 더 챙겼어야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년 전 어머니의 집을 통째로 받아 부도를 막은 사람이 바로 오빠였으니까요. 그 빚을 갚을 길 없어 늘 어깨가 굽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다, 이 녀석아. 너도 등골 휘는데 무슨. 지연이가 다 준비해 놨다잖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처가에 들른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어머니 손에 오가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주는 성큼 다가오더니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님, 오랜만입니다. 말은 형님 하면서도 눈은 봉투 속 지폐를 세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폐 장수를 훑어넘기던 병주의 입꼬리가 삐뚤음하게 내려갔습니다. 형님, 이게 답니까? 장모님 아파트가 몇 억짜린데 집을 통째로 꿀꺽하신 분이 어머니 수술비를 고작 이 몇 푼으로 때우시겠다고요? 거실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이리 내놔. 그건 오빠가 엄마 드리는 돈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손을 대. 생활비에 보태려는 거지. 어차피 이 집 돈 저 집 돈이 어디 따로 있어. 병주는 봉투를 자기 겉옷 안주머니에 쑥 집어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거실에 남은 세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 오빠의 떨군 어깨.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이 두 사람이 더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열어 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받아.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수술 접수하고 입원 수속할 때 이걸로 먼저 결제해. 예약금 나머지는 내가 내일 일찍 계좌에서 넣어둘 테니까. 지연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오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 지키는 데는 오빠도 나도 다 있어야 돼. 부탁이야, 응? 오빠는 카드를 두 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일 수술 말끔하게 끝나. 알았지?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손등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봉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다른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은행. 하필 주말이 끼어 은행 문이 닫혀 있던 이틀. 그 이틀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통장과 인증서는 핸드백 안에 있으니 괜찮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안심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안방에서 옷을 정리하는데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창문을 반쯤 닫은 채 병주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불 위약금은 얼마 안 물어도 된대. 명의 이전 서류는 내가 내일 중으로 아니, 그건 엄마 앞으로 돌려야지, 당연히. 환불 위약금, 명의 이전. 그 단어들이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병주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거실 불을 탁 꺼버렸지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전화야. 아, 사람 깜짝이야. 갑자기 왜 그래? 이 밤중에 무슨 회사 전화를 베란다에서 몰래 해. 환불 위약금은 뭐고? 명의 이전은 또 무슨 소리야? 회사 계약건이라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병주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서서 방금 들은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환불, 위약금, 무언가를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뭘? 회사 일이라기엔 남편의 반응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불안이 명치 끝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랐지만 저는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밤이 이상하게 길게만 느껴졌지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등 뒤에 누웠습니다. 잠든 척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저도 모르게 얕은 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새벽 어느 시각 저는 인기척에 눈을 살짝 떴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형체가 화장대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지요. 제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잠시 후 병주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목걸이 USB였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을 여는 소리, 나지막한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따져야 하나? 아니면 저는 이상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얼마 뒤 병주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USB를 핸드백에 도로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했지요. 여보, 나 다녀올게. 저녁은 좀 늦어. 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하던지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의 수술 예약금 잔액을 마저 결제해야 했으니까요. 오빠에게 준 카드로 어제 접수는 해뒀지만 예약금 나머지는 제 계좌에서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지문을 인식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생활비 계좌 잔액이 떴습니다. 0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0원.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제 계좌에서 남편의 단독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위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체 한도 임시 상향. 제 인증서로 제가 잠든 사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뒤져 목걸이 USB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제자리에 얌전히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간밤에 저 사람이 이걸 꺼내갔다가 도로 넣어뒀다는 걸. 컴퓨터에 연결해 폴더를 통째로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베란다에서 들은 말이 그제야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환불, 위약금, 명예 이전. 저 사람이 취소하려던 건 회사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걸린 겉옷을 대충 걸치고 차키를 움켜쥐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도어록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지요. 세 번째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열어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이체 시각, 금액, 상대 계좌, 한도 변경 이력까지. 나중에 이게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에 오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정말 취소된 건지 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는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지연아, 병원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수술이 취소됐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취소했다는 거야?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병원 앞에서 봐. 지금 바로 갈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백미러를 흘끗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마음이 계좌 잔액 영원을 확인한 순간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저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저는 그 새벽에 똑똑히 알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그대로였지요. 저는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뛰어내려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뒤따라왔습니다. 환자분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터치패드에 눌렀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지우고 다시 입력했지요. 직원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더니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환자분은 어제 오후에 수술 취소 처리가 됐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직접 내원하셔서 전면 취소하시고 예약금도 환불받아 가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취소를 해요? 성함이 박병주님으로 되어 있네요. 관계는 사위분으로 확인됩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오빠가 뭐라고요? 하며 창구에 매달렸지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눌러 물었습니다. 환불 영수증 출력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환자 딸이에요. 여기 제 신분증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한 장 뽑아주었습니다. 수술비 환불 영수증. 종이 아래쪽에 남편의 자필 서명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세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이화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어젯밤 제 계좌를 통째로 비워 자기 계좌로 옮긴 것도 모자라 오늘은 병원에 걸어둔 예약금까지 취소해 환불받았습니다.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이
시어머니 계좌였지요. 저 사람들은 어머니의 목숨값을 돈놀이 하듯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지금 어디 계셔? 집에서 대기하고 계셔. 아침에 병원 온다고 짐 다 싸놓고. 오빠는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 모시고 대기하고 있어. 내가 연락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나는 어디 좀 들렀다 갈게. 오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저는 대답 대신 차 키를 고쳐주었습니다. 출근했다던 남편이 지금 어디 있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환불받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러 갔겠지요. 저는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신호가 몇 번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저 사람들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그 다짐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째 같은 번호였지요.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 앞 낮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처음 보는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지요. 반들반들한 백자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시어머니는 새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접시에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다과가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가 수술실 대신 집에서 짐을 싸놓고 기다리는 그 시각에 두 사람은 새다기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어머, 얘가 신발 신고 어딜. 저는 주머니에서 환불 영수증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내려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 흔들렸지요. 이게 뭐야?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엄마 수술 누가 취소했어? 병주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천천히 꼬며 소파에 등을 기댔지요. 내가 취소했어. 어쩌라고. 뭐라고? 장모 아파트도 형님이 홀랑 다 가져갔다며. 받을 것도 없는데 내 돈을 왜 써? 내가 니네 집안 호구야? 그 돈 그냥 두면 다 처가로 새 나갈 거 미리 빼놓은 거야. 잘한 거지.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내가 10년 모은 내 돈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 엄마 수술비였어. 사람이 지금 암 수술을 못 받고 있다고. 그게 안 보여?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지요. 예, 목소리 낮춰라. 병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받을 것도 없는 친정에 자꾸 돈을 퍼부으니까 애가 속이 상했지. 딸이 무슨 부모 병수발이야.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지. 아파트 받은 아들이.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집 제사 지내고 명절 차리고 어머니 무릎 수술 때 병실에서 2달 살고 이 집 대출까지 갚았어요. 그건 다 받을 게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럼 저희 친정 엄마 수술비는 왜 안 돼요? 그거야 네가 좋아서 한 거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주가 코웃음을 쳤지요. 됐어. 어차피 껍데기만 남은 노인네야. 그 돈 아껴서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하나 장만하는 게 100번 낫지. 안 그래, 엄마? 오피스텔. 그 단어에 저는 모든 게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대출, 신도시 분양, 어젯밤의 명의 이전 통화. 어머니의 수술비를 빼돌려 두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던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값으로. 바로 그때 제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옆에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지요. 얼마 전 큰맘 먹고 샀다며 자랑하던 명품 구두. 그 위에는 아까 그 오피스텔 카탈로그가 얹혀 있었습니다. 반들거리는 표지의 프리미엄 레지던스 금박 글자. 저는 탁자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백자 주전자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지요. 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주전자를 들어 올린 뒤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펄펄 끓는 찬물을 남편의 명품 구두와 그 위에 얹힌 오피스텔 카탈로그 위로 가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에 가죽이 순식간에 우그러들고 카탈로그는 흠뻑 젖어 형체를 잃었지요. 금박 글자가 물에 번져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야, 내 구두. 저거 얼마짜린 줄 알아? 병주가 벌떡 일어나 달려와 젖은 구두를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것이 미쳤나?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는 빈 주전자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요. 구두는 아깝고 사람 목숨은 안 아까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주가 젖은 구두를 든 채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주,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끝이야. 남편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뭐, 너 지금.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했지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집 대출도 반찬도 제사도 저는 손 뗍니다. 예, 지연아. 대출은 어쩌라고 그런 소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지만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구두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남편을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등 뒤에서 두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 표정만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었지요. 오직 서늘한 냉기만이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버텨온 10년. 그 마지막 미련이 방금 그 거실에서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바로 사설 구급차 알아봐. 엄마 다른 병원으로 모실 거야. 수술 다시 잡을 거니까. 지연아, 병원은 이미 취소가. 내가 다시 잡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빠는 엄마만 잘 지키고 있어. 전화를 끊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아파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수소문하라는 제 말에 오빠는 두말 없이 움직였지요. 30분 만에 구급차 한 대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지연아, 나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쥐었지요. 엄마, 그런 소리 마. 아무 일 없어. 다른 병원에서 더 좋은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거야. 알았지? 구급차는 도심 반대편의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어제 오빠에게 쥐어준 신용카드를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정지되지 않은 카드였지요. 그 카드와 오빠가 급하게 마련한 사업 비상금을 합치면 예약금과 초기 입원비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저는 담당 의료진에게 어머니의 상태와 그동안의 검사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자료를 미리 챙겨온 게 다행이었지요. 늘 종이에 적어두고 사본을 남겨두던 오래된 버릇이 이런 날 저를 살렸습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더니 다음 날 오전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지고 수술 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였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한숨 돌린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뱅킹 앱을 열었지요. 아침에 캡처해둔 거래 내역을 하나씩 펼쳐놓고 저는 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제 생활비 계좌에서 남편 단독 계좌로 통째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오빠가 제 카드로 걸어둔 병원 예약금을 남편이 사위랍시고 병원에 찾아가 제멋대로 취소하고 환불받은 돈. 그 환불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은 시어머니 계좌였습니다. 병원 영수증에 찍힌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저는 화살표를 그어가며 두 갈래의 흐름을 나란히 그렸습니다. 하나는 제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또 하나는 병원 예약금에서 환불을 거쳐 시어머니 계좌로. 저 사람들이 어디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그림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베란다에서 들은 명예 이전과 오피스텔이 마음에 걸려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는 부동산 자영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매물 전산망을 볼 수 있었지요. 오빠, 시어머니 이름으로 신도시 오피스텔 계약 알아봐 줄 수 있어? 며칠 전 남편이 알아보던 그 동네. 오빠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참을 뒤졌습니다. 얼마 뒤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이화자 명의로 그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이 걸려 있어. 며칠 전 날짜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이름, 분양 호수, 계약금 액수. 그런데 계약금 입금자명 칸에서 제 눈이 멎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법인명이었지요. 오빠, 이거 회사 이름이잖아. 개인 계약에 왜 회사 돈이 들어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개인 오피스텔 계약금을 냈다는 건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회사 공금. 남편은 오랫동안 회사 돈에 손을 대 비자금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사려던 거였지요. 어머니 아파트를 못 받은 앙심에 제 수술비까지 빼돌려 거기에 보태면서요.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못된 사위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 분양 사무소 어디야? 지금 갈 수 있어? 지연아, 너 좀 쉬어야. 엄마 수술은 내일 아침이야. 오늘 밤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해 놔야 돼. 저와 오빠는 병실 상황을 간병인에게 부탁해두고 신도시 분양 사무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사무소에는 영업사원 한 명이 남아 있었지요. 오빠가 먼저 명함을 내밀며 능숙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이라 대화가 부드럽게 풀렸지요.
이화자 씨 계약건 저희가 가족인데요. 계약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업사원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가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밀자 태도가 누그러졌지요. 사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팩스로 들어온 가계약 서류 사본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자필이 또렷한 서류였지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것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초점은 정확히 맞췄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알게 됐으니까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 정도까지 무너져 있었다는 게 슬프기보다 서늘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로비 구석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지요. 아침에 캡처한 계좌 이체 내역, 병원 환불 영수증, 오빠가 전산망에서 뽑아낸 오피스텔 계약 정보, 그리고 방금 찍은 가계약 서류 사진. 하나하나 순서대로 분류하고 날짜별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정리를 마친 저는 병원 근처 문구점에서 두툼한 황토색 서류 봉투를 사왔습니다. 출력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넣고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지요. 그러고는 봉투 겉면에 굵은 펜으로 주소를 눌러 적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감사실. 그리고 그 아래 내부 비리 고발센터. 펜을 꾹꾹 눌러 쓰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감정은 다 가라앉았고 남은 건 해야 할 일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준비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고 얇은 환자복 사이로 여윈 어깨가 드러나 있었지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몸에서 병든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수술만큼은 반드시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내일 수술 시간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잠든 어머니를 두고 병실을 나오며 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제 10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이제 그 값을 합법적으로 하나씩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물건을 부수지 않고 오직 서류와 기록으로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지요. 내일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저는 이 봉투부터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무사히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담당 교수가 나와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보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오빠는 벽에 기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걸 확인하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회사 근처 은행부터 들렀지요. 문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창구에 앉았지요. 제 명의로 걸려있는 자동이체를 전부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항목 말씀이실까요? 저는 미리 적어온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3년 넘게 매달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돈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이거 해지하시면 대출 상환이 안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가는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대출 자체는 명의 잡은 거니까요. 말끔했습니다. 그 대출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저는 그저 호의로 대신 갚아주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 호의를 거둘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남편이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부 공동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적금과 소액의 주식을 전부 제 단독 계좌로 옮겼지요. 어젯밤 빠져나간 수술비는 이미 잃었지만 남은 것만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계좌 공동인증서 전부 폐기하고 다시 발급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 매체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바꾸고 싶어요. 제 스마트폰으로만 열리게요. 남편이 복사해 간 인증서를 무력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계좌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새 보안 매체를 받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손끝이 차분했지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오전 업무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지요. 점심시간 무렵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카드사 알림이었습니다. 박병주님 카드 승인 거절 마이너스 이용 한도 초과. 잠시 후 또 하나. 카드 이용 정지.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긁으려다 거절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에 연결돼 있던 카드였으니까요. 자산을 옮기고 나니 남편의 카드가 힘을 잃은 겁니다. 저는 알림을 무심히 밀어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자 미납 경고 문자를 받았겠지요. 화면에 시어머니 번호가 뜨고 끊기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 번호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번호를 차례로 스팸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모니터 앞 업무 문서로 다시 시선을 돌렸지요. 진동이 멎은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밀봉해 둔 서류 봉투를 들고 회사 로비로 내려갔지요. 미리 불러둔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배송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감사실. 봉투 겉면의 주소가 또렷했지요. 수신인 확인하고 직접 전달 부탁드려요. 중요한 서류라서요. 기사가 봉투를 받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헬멧을 쓴 기사가 시동을 걸고 로비를 빠져나가는 걸 저는 유리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로 사라지자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보냈어. 이제 오빠 쪽 진행해도 돼. 오빠는 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약하려던 오피스텔 분양 사무소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거지요. 법인 자금 횡령이 얽힌 계약이라 불법 소지가 있으니 계약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는 우체국에서 접수증을 받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며칠 뒤 분양사는 시끄러운 일에 얽히기 싫었는지 시어머니 명의의 가계약을 파기 처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리던 오피스텔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지요. 퇴근 후 저는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변호사 앞에 하나씩 펼쳤지요. 계좌 이체 내역, 병원 환불 영수증, 인증서, 도용 정황, 오피스텔 계약 서류 사진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해두셨네요. 이 정도면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의 재산 가압류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변호사가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책 사유란에는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배우자 명의 계좌 무단 인출, 인증서 도용, 어머니 수술임의 취소.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빠진 것이 없는지 다 확인한 뒤 저는 인주의 도장을 찍어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요. 그 서늘함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지나갔구나 싶었지요. 문득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 정신도 맑으셔. 너 걱정 많이 하시더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 오빠도 좀 쉬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내일 아침 남편 회사에 도착할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감사실에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개인 부동산 계약금이 빠져나간 정황,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남편이 오랫동안 감춰온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도 통쾌함보다는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저 사람이 스스로 판 함정이었습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제 어머니 수술비를 빼돌리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남편의 아내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이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되찾은 것이 더 컸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깨에서 힘이 빠졌지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테니까요. 정류장을 몇 개 지나는 동안 스마트폰은 조용했습니다. 차단해둔 두 사람의 번호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요. 그 고요가 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내려야 할 정류장이 다가오자 저는 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 남편 회사로 옮겨간 옛 동료였지요.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이거 알아? 오늘 아침에 본사 감사팀이 병주씨 사무실에 들이닥쳤어. 난리 났어. 사진 속 남편은 자기 자리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의 컴퓨터 본체는 이미 뽑혀나가 있었고 서류 상자 여러 개가 바닥에 쌓여 있었지요. 감사팀 직원들이 서랍을 열어 서류를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반쯤 걸쳐 앉아 넉나간 얼굴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제가 보낸 서류 봉투가 제 일을 한 겁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개인 오피스텔 계약금이 빠져나간 정황,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들. 감사팀이 그것을 확인하고 곧장 조사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정된 일이 예정대로 일어났을 뿐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같은 날 시어머니 쪽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이체를 끄는 뒤로 대출 원리금이 석 달째 밀려 있었지요. 은행에서 발송한 미납 독촉장이 시어머니 집 우편함에 붉은 글씨로 꽂혔다는 소식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평생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아파트가 이제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지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뜻밖에도 제 직장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지연님, 1층 로비에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계속 성함을 부르고 계세요. 상태가 좀 격앙돼 있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예상하고 있었지요. 며칠 전 저는 미리 사설 경호 인력 2명을 섭외해 두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 같았으니까요. 두 사람과 함께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한가운데서 남편이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이었지요. 저를 발견하자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김지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어. 경호원 2명이 즉시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밀치려 발버둥 쳤지만 단단히 가로막힌 채 더 다가오지 못했지요. 저는 2걸음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봉투를 그의 가슴팍을 향해 정확히 던졌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재산 가압류도 신청했어. 나머지는 법정에서 얘기해.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지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제게 닿지 못했습니다. 경호원 1명이 재빨리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남편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촬영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찰차에 실려가는 뒷모습을 저는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경호원 1명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겨진 재킷 옷깃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지요.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손끝조차 떨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저는 회사가 잡아준 임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남편과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늦은 시각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내 미친 듯이 세게.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문 좀 열어봐라. 병주가 잡혀갔다는데 계좌도 다 묶였다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제발 집만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모양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몸을 낮춘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며칠 전 세다기로 차를 마시며 제 어머니를 껍데기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부모 병수발 드는 건 미련한 짓이라며 혀를 차던 사람. 제 10년을 아무것도 아니라 하던 사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계속됐지요. 저는 오래도록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려다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뿐이었지요. 10년 동안 저 사람을 어머니라 부르며 대출을 갚고 반찬을 나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세월이 저 사람에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며칠 전 그 거실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 거실에서의 웃음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의 전원 코드를 뽑았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지요. 그러고는 거실의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저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통곡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곧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요. 어딘가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회복 중이었고 어딘가 유치장에서는 남편이 밤을 보내고 있었고 제 현관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며칠 전 그 거실에서 시작된 일이었지요. 씨를 뿌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뒤 문 밖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쳐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물건을 부수지 않았고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나씩 했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겁니다.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가고 변호사와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회사에 출근하겠지요.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 밖은 이제 완전히 고요했지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지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차를 몰고 시어머니가 살던 옛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자연스레 눈이 갔을 뿐이지요. 멀리서도 그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강제 집행을 알리는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경매 통지서가 삐뚤음하게 꽂혀 있었지요. 밀린 대출 이자를 끝내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평생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집, 며느리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며 지켜온 그 집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서류로 접했습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뒤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요. 한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홈쇼핑을 보며 며느리에게 반찬을 시키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고소해야 할 마음도 이미 다 지나간 뒤였으니까요. 남편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이 확정돼 반환 소송에서 완패했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법정에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금융 기록으로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하나씩 증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온 통장 내역, 시어머니 대출을 대신 갚은 기록,
시가의 대소사에 들어간 지출까지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막대한 빚만 떠안은 채 일용직 건설 현장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주말 오후에는 낯익은 사람이 제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 단지 앞을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었지요. 지친 몸을 이끌고 정문 앞을 기웃거리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단지 밖으로 안내했고 남편은 몇 번 뒤를 돌아보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사라졌지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든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빼앗길 뻔했던 제 돈과 그보다 더 소중한 제 존엄을 온전히 되찾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후련함이 담긴 미소였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대학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지요. 몇 달 전 이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수술 취소 소식을 듣고 눈앞이 하얘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특실 검진 예약증이 쥐어 있었지요. 창구 직원이 예약증을 확인하며 밝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검진 특실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저는 무릎이 꺾일 만큼 절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에서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오빠가 걸어왔습니다. 양손에 봉투를 무겁게 들고 있었지요. 근처 식당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포장해 온 거였습니다. 엄마 뜨거울 때 드셔야 하는데 늦지 않았지? 오빠의 얼굴이 몇 달 사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은 죄책감에 늘 어깨가 굽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펴고 웃었지요. 이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며 오빠와 저는 예전보다 훨씬 든든한 남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담당 교수실이 있는 층 버튼을 눌렀지요.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오빠가 죽 봉투를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오빠도 고생했어. 혼자였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수술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여위고 창백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이었지요. 저와 오빠를 보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이구, 둘이 같이 왔네.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그 눈빛에는 고맙다는 말도 대견하다는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검진만 잘 받으면 돼.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잖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몇 달 전 수술을 마다하며 딸에게 짐이 될까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건강하게 제 앞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켜내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겪어온 거였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지금 이 손에 옹기 하나로 다 채워지는 기분이었지요. 검진은 순조로웠습니다. 담당 교수는 경과가 아주 좋다고 이 상태로 관리하면 걱정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오빠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 이 병원을 나서던 날에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햇살이, 이 공기가 온전히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저는 오래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헌신하고 참아내면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제가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서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수소문하고 밤새 서리를 뒤지고 전복죽을 사들고 달려온 오빠, 그리고 딸이 지켜낸 목숨으로 지금 제 곁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 그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어머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에 저는 웃음이 났지요. 엄마 걱정이나 해. 오빠가 옆에서 엄마 지연이 이제 회사에서도 잘 나간대요 하고 거들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걷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끔찍했던 일들을 저는 이제 뒤에 두고 왔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데 더는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지요. 저를 짓밟으려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고 저는 제 두 손으로 제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찼지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가분하게, 아주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오빠가 뒷좌석에 오르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에는 몇 달 전의 냉기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차는 부드럽게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세월이 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몫을 삼키고 내 마음을 접어온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도 미워하는 데 힘을 쏟지 않고도 지연 씨는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켜냈지요.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내 사람을 붙드는 것, 그 조용한 용기가 결국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 곁에 진짜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